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늦봄에 테스를 마쳤었는데 어느덧 여름 깊숙이 들어온 느낌이에요. 앞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리라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 편안히 휴식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미국이 부를 축적하면서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 잡던 때를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이죠. 미국 현대문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됐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미국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으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타락과 절망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 시기에 젊은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순수하고 낭만적인 꿈을 지닌 주인공 개츠비는 아름다운 이상인 데이지와의 결합을 추구하지만 거칠고 타락한 현실과 부딪혀 부서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내가 아직 어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남의 말에 곧잘 화를 내던 시절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 후로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그 충고를 되새기곤 했다. 아버지께서는 남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없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그 충고 속에는 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충고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판단을 들 수 있으면 뒤로 미루곤 했다. 그 습성으로 나에게는 이상한 기질이 가끔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성가시게 치근덕거리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나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눈치채고 가까이 오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대학에서 나는 억울하게도 책략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친 사람들의 은밀한 비애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은밀한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확실한 근거로 은밀한 이야기가 드러나려 할 때면 나는 잠을 자는 척하거나 무엇에 몰두하는 척하거나 또는 저기에 찬 경박한 짓을 하곤 했다. 사실 젊은이들의 은밀한 이야기는 적어도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투도 대개 남의 말을 표절하게 마련이며 피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의견 표명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 상대에게 무한한 희망을 줄 때도 있는 법이다. 나는 아직도 나의 아버지께서 점잖게 말씀하셨고 나 역시 점잖게 되풀이한 예의 범절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저마다 다르게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무언가를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염려하곤 한다. 이처럼 나의 너그러움을 한껏 과시하고 난 후에야 너그러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은 단단한 바위 위에 또는 질퍽한 늪에 그 근거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한계만 넘기게 되면 그 행위가 어떤 곳을 기반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작년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차림을 하고 일종의 도덕적인 자세를 영원히 취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다시 말해 무슨 특권이라도 지닌 듯이 사람의 마음속을 힐끔힐끔 들여다보며 야단스럽게 나서는 일에 진저리가 났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책의 주인공인 개츠비만은 앞에서 말한 나의 반발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개츠비는 바로 내가 노골적으로 경멸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개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멋진 몸가짐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개츠비에게는 1만 마일 밖의 지진을 측정해내는 어떤 복잡한 기계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현란한 괴성과 희망찬 앞날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같은 것이 있었다. 그 감수성은 저 창의적인 기질 아래서 위험을 떨치는 허약한 감수성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희망을 갖게 하는 천부적인 재능이요. 내가 지금껏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낭만적 감수성이었다. 결국 개츠비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내가 사람들의 대단치 않은 슬픔이나 숨막힐 정도로 우쭐거리는 모습에 잠시나마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은 개츠비를 통해 그의 꿈이었던 자리에 더러운 먼지를 떠돌게 한 것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이 중서부의 도시에서 3대에 걸쳐 꽤 이름이 알려진 유지로 부유하게 살아왔다. 캐러웨이가는 뛰어난 가문이며 우리는 부클류 공작의 자손이라고 전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가게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1851년에 이곳으로 이주했고 남북전쟁 때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전장에 내보냈으며 철물 도매상을 시작하셨던 나의 증조부이시다. 지금은 아버지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계신다. 나는 증조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내가 그분을 몹시 닮았다고 한다. 그것은 특히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는 어지간히 비정해 보이는 그분의 초상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1915년에 예일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 학교를 졸업하신 지 25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다. 얼마 후 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투턴족의 때늦은 이동 작업에 참가했다. 그때 나는 미국인의 유럽 역습을 마음껏 즐겼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한동안 들뜬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미국의 중서부 지방이 이제는 세계의 활기찬 중심지가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변두리같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정도는 더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친척 어른들은 마치 나를 위해 무슨 대학 진학의 예비 고등학교를 골라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논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엄숙하고 망설이는 표정으로 아마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1년간 내게 생활비를 대주기로 하셨다.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끌다 1922년 봄이 되어서야 나는 아주 살 생각으로 동부로 옮겨왔다. 동부로 온 뒤 부딪힌 첫 번째 문제는 시내에 방을 구하는 일이었다. 따뜻한 계절이었고 넓은 잔디밭과 푸른 나무가 있는 시골에서 막 떠나온 터라 사무실의 한 젊은 동료가 기차 통근 거리인 마을에 셋집을 얻어 같이 생활하자고 말해왔을 때 멋진 생각이라 여겨졌다. 그는 곧
그런 집을 구하는데 성공했다. 낡아빠진 월세 80달러짜리 싸구려 방갈로 집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사로부터 워싱턴으로의 정근 명령을 받게 되자 그곳에 나 혼자 가게 되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달아나기 전까지 적어도 2, 3일은 함께 생활했다. 그리고 낡은 차 한 대와 핀란드 여자도 함께 있었다. 그 여자는 침대를 정돈하고 아침밥을 지어주었는데 요리용 전기난로 위로 몸을 구부리고는 혼잣말로 알 수 없는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곤 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무척 외로웠는데 어느 날 아침 길에서 나보다 늦게 이사온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세웠다. 이 웨스트웨그 마을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그는 힘없이 물었다. 나는 그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내 갈 길을 갔는데 그때부터 난 외롭지 않게 느껴졌다. 나는 안내자요, 개척자요, 맨 처음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이웃 간에 보일 수 있는 관심을 나타내 주었다. 그래서 나는 햇빛과 고속 촬영 영화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쑥쑥 크는 나뭇잎들을 보고 인생은 여름과 함께 다시 시작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선 할 일은 독서와 더불어 신선한 호흡을 하게 해주는 맑은 공기에서 건강을 얻어내는 일이었다. 나는 은행 경영과 신용 그리고 투자 신탁에 관한 책을 10여 권 샀는데 그 책들은 조폐국에서 금방 찍어낸 새돈처럼 붉은 빛과 황금빛을 띤 채 내 서가에 꽂혀 미다스와 모건과 미시너스만이 알고 있는 거대한 비밀들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이외에 몇 권의 책을 더 읽고 싶었다. 나는 대학 시절 문학에 제법 자신이 있었다. 1년간 예일 뉴스지에 아주 품위 있고 명확한 논설을 연재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난 지금의 내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찾아냄으로써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물로 다시 박식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어보려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결국 인생이란 여러 개가 아닌 단 하나의 창문으로 바라보면 성공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내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낯선 동네에 집을 얻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천연의 진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지역이 두 군데 있었다. 시내에서 20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쌍의 거대한 달걀 모양의 지대가 바로 그곳이었는데 서로 윤곽이 똑같고 이름만 만이지 두 지대가 서로 나뉘어 있었다. 서반구에서 가장 발달한 염수채로 롱아일랜드 해협이라 불리는 뒤쪽에 물에 젖은 넓은 땅 안으로 솟아나온 두 지대는 완전한 달걀 모양은 아니고 콜럼버스의 달걀같이 서로 접촉된 면 끝부분이 약간씩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아주 닮았기에 그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조차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날개가 없는 인간을 더욱 재미있게 하는 것은 그 두 지대가 모양과 크기를 빼고는 모든 점에서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살았는데 해협에서 50야드밖에 안 떨어진 곳에 맨 꼭대기 부분에 있는 나의 집은 한 철에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에 빌려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두 채의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내가 세든 집의 오른쪽에 있는 저택은 어느 모로 보나 위압감을 주는 대저택이었다. 노르망디의 어떤 시 청사를 본떠 만든 것이었는데 한쪽에는 잎이 적게 난 담쟁이 덩굴을 헤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뚝 솟은 탑과 대리석 풀장, 그리고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있었다.
그 집은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나는 개츠비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으므로 그런 이름을 가진 신사가 사는 저택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내가 새든 집은 주위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다지 거슬리지 않았다. 아무튼 이러한 주위 환경 덕분에 나는 바다도 바라보고 이웃집 잔디밭도 내다보면서 백만 장자들의 이웃이라는 위안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월 80달러로 말이다. 이름뿐인 만 건너편에는 바닷가를 따라 호화로운 이스트에그의 하얀 저택들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내가 톰 부캐넌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러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간 바로 그날 저녁, 그 여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데이지는 나의 육촌 동생이었고 톰은 대학에 살았다. 전쟁이 끝난 직후 나는 시카고에 있는 그들 부부와 이틀 동안 함께 지냈었다. 톰은 여러 운동을 했는데 특히 예일 대학의 축구 선수로는 보기 드문 강력한 스크럼 선수 가운데 하나였다. 사람들은 그를 국가대표 선수감이라고 칭찬했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정상의 위치에 올라 있었기에 그 후로는 모든 일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류의 인물이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 대학을 다닐 때도 돈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의 생활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시카고를 떠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멋진 계획을 세워놓고 동부에 와 있는 것이다. 그는 레이크 퍼리트로부터 폴로 경기용 말 한 대를 끌고 왔다. 그 또래의 남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정도로 돈이 많다니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 부부가 왜 동부로 왔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지냈다. 돌아와서는 폴로 경기를 하며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다. 데이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톰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극성스러울 정도로까지 극적이고 놓쳐서는 안 될 축구 경기를 언제까지라도 찾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저런 일로 뜻하지 않게 나는 따뜻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녁 앞면만 있는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스트에그로 자동차를 몰고 갔다. 그들의 집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지어졌으며 빨간색과 흰색으로 배색된 조지 왕조 시대의 식민지풍 저택으로 만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잔디가 해안에서부터 집의 현관문까지 4분의 1마일이나 깔려 있었는데 도중에 해시계와 벽돌을 깔아놓은 보도 그리고 붉게 타는 듯한 정원을 지나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집까지 이어져서는 한쪽으로 마치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양 선명한 빛깔의 덩굴 숲으로 이어졌다. 저택의 정면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한 줄로 가지런히 달린 프랑스식 창문들은 따뜻한 바람을 맞으려는 듯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 차림의 톰 부캐넌이 두 다리를 벌린 채 꼿꼿한 자세로 정면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는 뉴헤이번의 예일 대학 시절과 비교할 때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지금의 그는 건장한 체격에 밀집빛의 머리카락을 지닌 30대 사나이로 굳게 담은 입이 오만한 느낌을 주었다. 거만스러운 두 눈은 얼굴을 온통 뒤덮고 있었으며 싸울 상대를 만나기라도 한 듯이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었다. 여자 옷처럼 화려한 승마복도 그의 육체의 엄청난 힘을 감추지는 못했다. 꽉 끼이는 것처럼 보이는 번쩍이는 장화의 맨 위쪽 끈은 팽팽하게 죄어져 있었다. 얇은 상의 밑으로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오람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굵직한 지렛대구시를 할 정도로 힘있는 몸이었다. 거칠고 센 듯한 고음의 목소리는 성깔 있어 보이는 그의 인상을 한층 더 강렬하게 보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한 사람을 대할 때조차 고압적이고 경멸감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뉴헤이번에는 그의 이런 뻔뻔스러움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이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 의견이 결론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보다 힘이 세고 남자답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톰 부캐넌과 나는 4학년 때 같은 사교 클럽에 들어있었다. 결코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내게 항상 친절했다. 특유의 거칠고 시비조인 불만스러운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내가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우리는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때? 멋있지? 그는 어수선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한 팔로 나를 돌려세우고는 넓적하고 편편한 손을 들어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가리켰다. 그의 손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반에이커나 되는 이탈리아식 정원과 향기 짙은 장미밭, 그리고 집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의 물결을 헤치고 달리는 돼지코처럼 뱃머리가 튀어나온 모터포트 한 척이 보였다. 이곳은 석유업자인 드메인 소유였었지. 그는 공손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나를 또다시 빙 돌려 세우면서 말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세. 우리는 천장이 높은 현관 마루를 지나 밝은 장밋빛으로 물든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양끝이 프랑스식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질 듯 약하게 집과 연결되어 있었다. 창문들은 약간씩 열려 있었으며 연노란색으로 반짝였다. 창문 아래로는 집 안쪽으로 침입한 듯한 싱그러움을 안겨주는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산들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와서 커튼의 한쪽 끝은 집 안으로, 다른 한쪽 끝은 집 밖으로 마치 하얀 깃발처럼 너울거리다 분말 설탕을 입힌 결혼 케이크처럼 생긴 천장을 향해 치솟았다가는 포도주빛 양탄자 위로 흘러내려 물결 치듯 나부끼며 양탄자 위에 그림자를 던지곤 했다. 바다에 파도가 일듯 잔물결이 일었다. 방 안에 정지해 있는 것이라곤 굉장히 크고 길다란 의자뿐이었는데 그 의자에는 젊은 여자 2명이 마치 강철줄로 매놓은 기구에 앉은 듯이 앉아 있었다. 2 사람 다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들은 마치 집 주변을 잠시 날아다니다 바람에 밀려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가볍게 나부끼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펄럭이는 소리와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빼앗긴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때 톰 부캐넌이 뒷뜰 쪽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바람이 멎어 조용해지고 커튼과 2 여자도 방바닥 쪽으로 가볍게 기구처럼 내려앉았다. 2 여자 중 나이가 좀 어린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긴 의자의 한쪽 끝에 몸을 쭉 펴고 앉아서는 석고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턱을 조금 쳐들고 있었는데 마치 그 위에다 뭔가를 얹어놓고 그것이 떨어지면 큰일 날까 걱정이 되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나를 곁눈질해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놀랐고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그녀의 심리적 균형을 깬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중얼거릴 뻔했다. 다른 한 여자인 데이지는 일어서려고 했다. 아니, 경계하는 표정으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을 뿐이다. 그러고는 어색하지만 매력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얼떨결에 나 역시 따라 웃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너무 행복해서 몸이 굳어버릴 지경이에요. 그녀는 자기가 무슨 재치 있는 말이라도 한 듯이 깔깔거렸다. 그러고는 한동안 내 손을 잡고 얼굴을 잡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버릇이었다. 그녀는 턱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여자의 성은 베이커라고 나직이 속삭여 주었다. 데이지가 일부러 속삭이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몸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모함이었으나 그런 모함에도 불구하고 데이지의 그러한 속삭임은 매력적으로 보였다. 어쨌든 베이커 양의 입술이 움직였고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그녀는 다시 아까처럼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녀가 턱의 균형을 잡아 떨어뜨리지 않으려 하던 물건이 약간 뒤뚱거려 그녀를 얼마쯤 놀라게 했다. 다시 그 어떤 사과의 말이 내 입술에 감돌았다. 누군가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을 보면 항상 감동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어진다. 내가 다시 데이지 쪽을 쳐다보자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자극적인 목소리로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다시는 연주될 수 없는 악곡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귀는 그 목소리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속에 있는 빛나는 것들, 즉 빛나는 눈과 빛나는 열정적인 입술 등에서 슬픈 듯 하면서도 사랑스럽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좀 흥분되어 있어서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 여간해서 그것을 잊을 수 없게 했다. 그것은 노래를 부르려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충동적인 소리였는데 들어보세요 하고 소곤거릴 때는 그녀가 지금까지 즐겁고 흥미있는 일로 시간을 보냈고 다음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흥분하여 들떠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동부로 오는 길에 시카고에 들렀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곳에 사는 친척 10여 명이 그녀에게 안부를 전하더라고 알려주었다. 그분들이 저를 잊지 않았나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시내 전체가 삭막하더군. 차들이 모두 왼쪽 뒷바퀴를 조화처럼 검게 칠하고 북부 해안 일대에서는 밤새도록 통곡 소리가 나지 않겠어? 그래요? 정말 멋진데? 우리 돌아가요, 톰. 내일 당장. 그러더니 그녀는 엉뚱하게도 이렇게 덧붙였다. 아참, 우리 아기 보여줄게요. 그래, 보고 싶군. 지금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3살인데 본 적 없지요? 응. 그럼 꼭 봐야 해요. 그 애는 아까부터 방 안을 불안스럽게 서성거리고 있던 톰 부캐넌이 갑자기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닉, 자넨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증권회사에 다녀. 누구와 함께 일하는데? 나는 내 동업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는 딱 잘라 말했는데 나는 그 말에 은근히 화가 났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자네가 계속 동부에서 머문다면 말이야. 아, 난 영원히 동부에서 살 테니 걱정 말게. 그는 더 중요한 어떤 일에 마음을 쓰고 있기나 한 듯 데이지를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나를 보면서 말했다. 다른 곳에 가서 살 생각을 한다면 정말 바보지. 이때 베이커 양이 소리쳤다. 정말 그래요. 그녀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소리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 그녀가 처음 한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내가 놀란 것만큼이나 그녀도 놀란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입을 크게 벌리고는 빠르고도 능숙한 동작으로 일어섰으니까 말이다. 몸이 너무 찌뿌드드해요.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가 투덜거렸다. 제 생각으로는 이 의자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날 쳐다보지 마. 데이지가 대꾸했다. 너를 뉴욕으로 데려다 주려고 오후 내내 애쓰고 있었어. 아니야, 난 괜찮아. 베이커 양은 부엌에서 막 가지고 온 네 잔의 칵테일을 보면서 말했다. 저는 집중훈련 중이거든요. 톰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시겠지. 그는 마치 술이 잔 밑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기라도 한 듯 칵테일을 단숨에 마셨다. 당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난 알 길이 없어요. 나는 베이커 양이 말한 그 해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웠다. 그녀는 가냘픈 몸과 작은 가슴에 몸매가 고닫는데 마치 젊은 사관 후보생처럼 어깨를 뒤로 젖혀 곧은 몸매를 더욱 드러나게 했다. 얼굴은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햇빛으로 찡그린 회색 눈동자가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문득 어디선가 그녀를 아니면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스트 에그에 살고 계시다고요? 그녀는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그곳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직 아는 사람이 하나도. 개츠비라는 분을 아실 텐데요. 개츠비라고? 데이지가 물었다. 무슨 개츠비 말이야? 그 사람은 바로 내 집 옆에 산다고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하인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왔다. 톰 부캐너는 그 억센 팔을 자기 마음대로 내 겨드랑이 밑으로 넣더니 마치 장기알을 다른 칸으로 옮기듯이 나를 방에서 이끌고 나갔다. 두 여인은 손을 허리에 살며시 얹은 채 가볍고도 경쾌한 발걸음으로 앞장서서 지는 해를 향해 훤히 트여 있는 장밋빛 방으로 갔다. 그곳 식탁에는 내 자루의 촛불이 바람에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촛불은 뭐하러 켰지? 데이지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짜증을 냈다. 그러더니 곧 손가락을 흔들어 촛불을 꺼버렸다. 2주일만 지나면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예요. 그녀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당신들도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그날을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다가오니까 깜빡 잊고 지나쳐버리죠. 저도 그날을 기다렸으면서도 깜빡 지나쳐버리지 뭐예요. 우리 재미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때요? 베이커 양이 하품을 하며 마치 잠자리에 들기라도 하듯이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다. 좋아. 데이지가 말했다. 무슨 계획을 세울까요? 그녀는 별 뚜렷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이런 날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그녀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기 새끼손가락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이것 봐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여길 다쳤어요. 우리의 시선이 모두 그녀의 손가락을 향했다. 새끼손가락 마디가 검고 푸르스름했다. 톰, 이건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녀는 원망하듯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당신이 그런 거예요. 이건 역시 짐승 같은 남자, 괴물처럼 엄청나게 큰 몸집의 본보기 같은 남자와 결혼한 탓이라고요. 괴물 같다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소. 톰이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다. 농담이라고 해도 말이오. 괴물 같아요.
데이지는 짓궂게 되풀이했다. 데이지와 베이커 양은 동시에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평범했다. 그들은 입고 있는 흰옷이나 아무 욕망도 없어 보이는 무심한 눈만큼이나 태연하게 몸이 건조한 농담처럼 말했다. 그들은 그저 이곳에 있고 통과 날을 맞아서 대접을 하거나 또는 대접을 받으려고 겸손하고 즐거운 척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그들은 식사가 곧 끝날 것이며 조금 더 있으면 이 밤 또한 끝나 평범하게 잊혀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동부와 서부의 다른 점이었다. 그곳에서의 저녁 시간은 실망을 주는 예감이 하염없이 밀려오거나 순간 그 자체가 긴장된 두려움 속에서 저녁의 끝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씩 급히 지나가 버리게 마련이었다. 데이지, 너를 만나면 마치 내가 문명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나는 코르크 냄새가 나지만 그런대로 맛이 좋은 적포도주를 2잔째 마시면서 진실을 말했다. 곡식이나 다른 것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니? 나는 이 말을 별뜻 없이 한 소리였는데 엉뚱한 반응이 나타났다. 문명이 붕괴되어 가고 있어. 톰이 화난 말투로 대꾸했다. 나는 매사에 지독한 비관론자가 되어버렸어. 자네, 고다드라는 사람이 쓴 유색인 제국의 발흥이라는 책 읽어본 적 있나? 아니, 읽어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의 말투에 놀라며 대답했다. 그래? 그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야. 아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해. 그 책의 요지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백색 인종은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하고 있지. 톰은 요즘 매우 심각한 생각을 많이 해요. 데이지가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뜻도 모를 난해한 책들이 많아요. 그 낱말의 뜻이 뭐였더라? 모두 과학적인 책들이야. 톰은 참을성 없게 데이지를 힐끔 바라보며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그 책에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그건 지배적인 인종인 우리의 책임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거야. 그 인종들을 타도해야죠. 강렬한 햇빛에 두 눈을 사납게 깜빡이면서 데이지가 귓속말로 말했다. 두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야 하는데. 베이커 양이 말을 꺼냈으나 톰이 둔한 몸을 일으켜 고쳐 앉음으로써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북유럽 인종이라는 것이지. 나도 자네도 그리고 당신도 말이오. 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머리를 조금 끄덕이는 것으로 데이지도 그 속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데이지가 나에게 윙크를 했다. 그리고 문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백인이 만들어냈다는 거야. 과학과 예술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도 말이야. 알아듣겠나? 그가 몰두하는 자세는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했는데 평소보다 더 두드러진 자기 만족감도 더 이상 그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때 안에서 전화벨이 울려 하인이 방을 나가자 데이지는 순간적으로 말이 중단된 틈을 타서 내게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안의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그녀는 신나는 듯이 속삭였다. 저 하인코에 대한 얘기인데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 좋아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하인은 아니었대요. 뉴욕의 어떤 집에서 은그릇 닦는 일을 했는데 식기가 무려 200명분이나 되었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그릇을 닦아야 했는데 마침내 코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상태가 점점 나빠진 거죠? 베이커 양이 넌지시 끼어들며 말했다. 맞아요.
계속 악화되어 마침내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녀의 붉어진 얼굴은 늦은 석양빛으로 낭만적 감정이 맴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몸 쪽으로 다가가도록 했다. 곧이어 그녀의 얼굴에서 붉은 빛이 사라지고 해질 무렵이면 아이들이 즐겁게 놀던 거리에서 떠나가듯 햇살 또한 한 줄기 한 줄기 서운한 듯 머뭇거리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져갔다. 하인이 돌아와서 톰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그러자 톰은 얼굴을 찡그리며 의자를 뒤로 밀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것이 무슨 신호라도 된 듯 데이지는 다시 앞으로 몸을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열기를 띠고 들떠 있었다. 닉 오빠를 우리 집 저녁 식사에 모시게 되어 기뻐요. 오빠를 보고 있으면 아름답게 핀 장미꽃이 생각나요. 안 그러니? 그녀는 동의를 구하려는 듯이 베이커 양을 쳐다보았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어디 한 군데도 장미와 조금도 닮은 데가 없었다. 데이지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사람을 충동시키는 마력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그 숨막히고 떨리는 낱말 하나하나에 숨겨진 채 무방비 상태로 상대를 향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냅킨을 식탁 위에 던지고는 실례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베이커 양과 나는 아무 뜻 없이 무의식적으로 잠시 눈길을 주고받았다. 내가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재빠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쉿! 하고 말했다. 저쪽 방에서 흥분을 억제하고 숨을 죽여가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베이커 양은 예의도 잊은 듯 엿들이려고 몸을 안쪽으로 굽혔다. 수근거리는 소리는 끊어질 듯 떨리며 낮아졌다가 흥분되어 커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그쳐버렸다. 조금 전에 말한 그 개집이라는 사람은 바로 내 이웃이에요. 옆집에 살지요. 나는 말을 꺼냈다. 가만 계세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나는 영문을 모른 채 물었다. 설마 당신이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베이커 양은 정말 놀랍다는 얼굴로 물었다. 저는 모두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난 모릅니다. 그래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다. 톰은 뉴욕에 사귀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다고요? 나는 멍하니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베이커 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전화를 삼가는 조심성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옷자락이 펄럭이는 소리와 터벅거리는 부추 소리가 들리더니 톰과 데이지가 되돌아왔다. 미안해요. 데이지가 아주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베이커 양과 내 눈치를 살피고 나서 말을 이었다. 잠깐 바깥을 둘러보았어요. 나가보니 아주 상쾌하더군요. 잔디밭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큐나드 해운회사나 화이트 스타 해운회사의 배를 타고 건너온 나이팅게일 같았어요. 그 새가 지저귀며 날아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로맨틱하지요? 안 그래요, 톰? 하며 그녀는 계속 말했다. 굉장히 로맨틱한데. 톰은 이렇게 말하고 난 뒤 괴로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저 아래에 있는 마구간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때 또다시 안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자
마구간 일은 없어져 버렸다. 엉망이 된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는 아무 의미도 없이 촛불이 다시 켜졌던 것뿐이다. 나는 모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으나 왠지 모두의 시선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톰이나 데이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길이 없었다. 베이커 양마저 그 전화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보이는지도 모른다. 내 성미대로라면 당장 전화로 경찰을 불렀으면 싶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구간에 관한 얘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톰과 베이커 양은 약간의 간격을 둔 황혼 속에서 실제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시체 옆으로 밤샘이라도 하러 가듯이 서재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약간 귀가 들리지 않은 체하며 데이지의 뒤를 따라 연결된 기다란 베란다를 돌아 정면 현관으로 갔다. 데이지는 마치 자신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손으로 느끼기라도 하려는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두 눈은 벨벳색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가 몹시 흥분한 것처럼 보여 나는 다소나마 그녀를 진정시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의 어린 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닉 오빠,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갑작스럽게 말했다. 육촌 가니면서도 오빠는 제 결혼식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전쟁터에 있었지. 아, 참, 그랬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저는 그동안 인생을 너무 무의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는 나쁜 버릇이 생기고 말았지요. 확실히 데이지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였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데이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화제에 올렸다. 그 애는 말도 하고 혼자 먹기도 하고 무엇이든 다 하겠는걸? 네, 그래요. 그녀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닉 오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글쎄,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세상사를 어떻게 느끼고 살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톰이 행방을 감추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린 저는 간호사에게 아들인지 딸인지 물었지요. 그러자 딸이라고 하더군요. 좋아 하고 전 말했어요. 여자애라 다행이야. 그러나 좀 멍청해졌으면 좋겠어. 그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니까. 예쁘고 귀여운 바보가 되는 것이. 오빠도 알겠지만 난 이 세상 모든 일이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난 알아요. 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별의별 것을 다 보고 많은 일들을 겪어봤으니까. 그녀의 눈은 톰과 닮은 도전적인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소름 끼치게 자조적으로 웃어댔다. 달고 달았지요. 정말 난 타락하고 말았다고요.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그치고 나의 관심과 생각을 강제로 끌고 가던 그 무엇인가가 멈춘 순간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이 저녁이 내게서 어떤 어울릴 감정을 자아내기 위한 술책인 것처럼 여겨져 불안하기도 했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역시 그녀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에 매우 능글맞은 웃음을 머금고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와 톰이 속한 비교적 유명한 비밀 조직에 가입한 그녀의 회원 자격을 내세우는 듯한 태도였다. 집안에서는 진홍색 방이 등불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톰과 베이커 양은 긴 의자의 양끝에 앉아 있었는데 베이커 양이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의 기사를 톰에게 읽어주고 있었다. 속삭이는 듯 하면서도 단조로운 목소리는 누군가를 달래는 듯한 음성으로 들렸다. 램프의 불빛이 톰의 장화를 밝게 비추고 가을 낙엽같이 노란 베이커 양의 머리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가냘픈 두 팔이 움직이며 잡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도 따라 번뜩였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녀는 손을 들어 잠깐 멈춰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다음 호에 계속 하고 읽은 뒤 그녀는 잡지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말했다. 그러고는 힘들게 일어섰다. 10시군요. 그녀는 천장의 시계를 보고 중얼거렸다. 이 착한 아가씨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조던은 내일 웨스트체스터로 경기를 하러 간답니다. 데이지가 알려주었다. 아, 당신이 바로 조던 베이커군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본 듯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호감을 주는 남을 경멸하는 듯한 표정은 애슈빌이나 호스트 스프링스 또는 팜비치 같은 곳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수많은 그라비어 사진 속에서 본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 대한 몇 가지 비판조의 좋지 않은 얘기도 들은 적이 있지만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잊어버린 지 오래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다정스럽게 말했다. 나 8시에 깨워줘, 응? 내가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안녕히 주무세요, 캐로웨이 씨. 그럼 또 뵙지요. 물론 만나야지. 데이지가 당연하다는 투로 대답했다. 실은 내가 닉 오빠의 결혼을 주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주 들르세요, 오빠. 두 사람만의 자리가 되도록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 그러니까 벼랑간 두 사람을 리넨 옷짝에 가두어서는 보트에 태워 바다로 띄워보낸다거나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베이커 양이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쳤다. 전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야. 톰이 잠시 후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을 쏘다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데이지가 차갑게 물었다. 누구긴 누구야, 가족들이지. 가족이래야 나이 많은 숙모 한 분뿐이에요. 게다가 이제부터 닉 오빠가 돌봐줄 텐데요. 뭐 그렇지 않아요, 오빠? 조던은 올여름에 거의 여기서 주말을 보낼 거예요. 우리의 가정적인 분위기가 조던에게 아주 유익할 거예요. 데이지와 톰은 잠시 말없이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 아가씨는 뉴욕 출신인가? 나는 재빨리 물었다. 루빌 출신이에요. 우리는 순결한 처녀 시절을 거기서 함께 보냈어요. 우리의 아름답고 순결한. 당신 조금 전 베란다에서 닉에게 은밀한 얘기라도 했소? 톰이 느닷없이 물었다. 내가 그랬던가요? 데이지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북유럽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틀림없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알아둘 것은. 데이지 말은 믿지 말게, 닉. 톰은 내게 충고했다. 나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고 가볍게 받아넘기고 잠시 후 집에 가려고 일어섰다. 그들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와서 사각형으로 비치는 불빛 아래에 나란히 섰다. 내가 차의 시동을 걸고 있을 때 데이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기다려요.
뭘 좀 물어본다는 게 그만 잊고 말았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빠가 서부에서 약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 그랬지. 톰이 데이지의 말을 거들었다. 우리는 자네가 약혼했다고 들었어. 그건 헛소문이야. 나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하지만 우린 들었어요. 데이지는 끈질기게 되풀이했다. 그러고 다시 멋진 표현을 쓰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바람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 소문을 세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그게 사실인 게 틀림없어요. 물론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약혼 비슷한 것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동부로 오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소문 때문이었다. 뜬 소문 때문에 오랜 친구와 교제를 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뜬 소문에 휘말려 결혼을 할 생각 또한 없었다. 톰 부부의 관심은 모름지기 나를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들이 굉장한 부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차를 몰고 가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고 약간 불쾌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생각에 데이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이를 안고 그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이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했다. 톰에 대해 말한다면 뉴욕에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가 책을 읽다가 우울해졌다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일이었다. 무언가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진부한 관념의 테두리를 갉아먹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의 건장한 육체적 이기성이 더 이상은 건방진 심성에 자양분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았다. 웨스트에그의 내 집에 도착한 나는 차를 차고에 집어넣고 나서 마당에 내팽개쳐진 재초기에 잠시 걸터 앉았다. 바람이 불어오자 밤하늘에는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달빛 속에 움직이는 고양이 그림자가 어른거렸는데 그걸 지켜보느라 고개를 돌렸다가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50피트쯤 떨어진 곳에 있는 내 이웃의 저택 그늘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은색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은 별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딘지 여유 있어 보이는 몸놀림과 잔디를 밟고 서 있는 다리의 확고한 자세가 그 사람이 개치비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우리 고장의 하늘 중에서 자기 몫의 하늘을 찾아내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베이커 양이 저녁 식사 때 그의 얘기를 한 것이 소개 역할을 해줄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만족해하는 듯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기묘한 자세로 두 팔을 뻗치고 있었다.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가 몸을 떨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바다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쩌면 부두의 끝일지도 모르는 곳에서 녹색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걸 보았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개치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불안스러운 어둠 속에 또다시 홀로 남게 되었다.